XRP는 금융에 특화된 디지털 자산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너희 한 1% 정도 많으면 4% 정도는 비트코인 ETF 사봐 이런 식으로 지금 문호를 개방시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시점 자체를 정말로 진지하게 시장의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낙관론자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남아있고 바이더 딥을 하고 계신다? 사실상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의 끝은 언제인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계속 조정만 남은 것인가? 하는 대질문부터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통하고 있는 전문가 초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창훈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인사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채널인데 오늘 또 두 번째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저를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제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저한테는 좀 과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일개 투자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와 같은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투자하는 그런 한 청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말씀 감사하고 투자자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뭐 저는 이제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쓴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보고 있고, 그 책을 쓰는 여정에서 정말 수백 권의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와 책을 내가 수용을 해야만 그 책이 나오거든요. 그 논문 하나를 쓰려면 100개의 논문을 읽어야 그 논문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먼저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먼저 공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계시지만 먼저 공부해서 알려주는 역할이니까 전문가 맞다라고 저는 아닙니다. 정의를 하고요. 네. 그게 전문가다. 다른 게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리플 빅뱅의 저자로서 자, 가장 쉬운 이야기 이거부터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정리를 좀 못하고 계신데 가장 대표적인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이 세 가지를 한번 독자분들께 속 시원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또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작가님의 견해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세 가지 모두 다 뭐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다라고 정의를 드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미국에서도 이제 현물 ETF까지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이제 인프라에 점점 더 적용이 되는 자산 클래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초의 블록체인으로서 탄생이 됐죠.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뭐 벌써 채굴된 수량만 미루어 보더라도 95% 이상이 거의 채굴이 돼서 이제는 뭐 반감기 사이클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지는 환경에 처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초대형 담보 자산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고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내러티브가 점점 생겨나는 과정에 있는 그런 하나의 디지털 골드로서 불리는 그런 자산 클래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대장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영역, RWA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고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대명사의 정말 가장 대표 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디앱들이 올라와 있고 무엇보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조금씩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 이더리움 메인넷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역시 알트코인 대장 영역으로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XRP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브릿지 통화로 설계된 하나의 금융 특화된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 뭐 CBDC의 시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IMF에서 올라오는 그런 멀티폴라 시스템, 다극 체제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그 다중 체인, 멀티 체인, 이중 통화, 다양한 그런 원장의 결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브릿지 통화의 포지셔닝, 코어 자산으로 설계된 코인이 XRP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디지털 에셋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아유, 교수님 따라가려면 아니요. 어렵잖아요. 무슨 앵커가 브리핑 하시는 거, 앵커 아유. 브리핑 하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 시장 앵커 브리핑 들은 느낌으로 아유, 과찬이십니다. 정말 말씀 잘해 주셔서 정리가 아마 여러분 잘 되신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되셨겠지만 조금 이 딱딱한 이 주제 개념을 집중했으니까 한 가지 사례로 좀 접근하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특히 말씀해 주셨던 그 여러 개념 중에 스마트 컨트랙이 굉장히 중요한 대주제예요. 그죠? 네. 그 스마트 컨트랙이 기존의 계약 체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 저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은 이런 겁니다. 기존의 계약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혹시 사례를 들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좋습니다. 그다음 저도 네. 하나 안 들은 사례 하나를 저도 한번 제시해 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 컨트랙을 어떻게 비유할지 저도 이제 짧게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음료수 자판기 뽑지 않습니까? 네네. 뭐 1,500원을 넣으면 포카리 스웨트 하나 나오고 뭐 1,000원 넣으면 뭐 삼다수 하나 나오고 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조건 1,000원을 넣든 1,500원을 넣든 그 조건을 넣었을 때 네. 결과값 삼다수가 나오든 포카리 스웨트가 나오든 B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과정 자체를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온체인으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나의 조건에 따라 결과값이 도출되는 블록체인상의 똑똑한 계약이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한번 비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비유 잘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압도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앵커분과 네. 제가 여쭙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저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마트 컨트랙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역 결제예요. 근데 무역 결제는 자 보세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계약을 해요. 근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계약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수출업자 뱅크가 있고요. 수입업자 뱅크가 있어요. 중간에 중개은행 또 있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수출업자가 선박업체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우리 계약 성사됐어. 신용장 줄게. 물건 실어줘.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은행과 소통해야 되고 선박업체도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럼 수입업자도 수입업자에 있는 항구에 선적이 입항하는 시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입항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도로 운송업자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언제 입항할 테니까 이 수입된 물건을 어디로 물류업체로 납품해줘. 그럼 물류업체도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럼 그걸 받고 나면 받은 그 물류업체는 유통업체한테 분할을 해야 돼요. 리테일러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계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된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계약은 어떠냐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둘이 계약해요. 그리고 그 계약한 사실을 또 은행에게 알리고 얘도 또 은행한테 알리고 또 선박업체한테 알리고 또 도로운송업체한테 알리고 다 건 바이 건 알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개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망 스마트 컨트랙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모든 관계된 사람이 단톡방 안에 모여요. 그래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계약을 성사했음을 단톡방 안에서 모든 내용을 공유받아요. 그러면 따로 개톡할 일 없이 얘네 계약했네? 나 언제 선박 준비해야지? 언제 입항하니까 우리 화물차 몇 대 대기시켜야지? 운송업자는. 그럼 물류업자는 얼만큼의 공간을 필요하겠지? 그럼 어떤 인력이 필요하겠지?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은 관계된 당사자들이 단톡방에 싹 다 모이는 것이다. 너무 좋은 비유네요. 교수님. 예, 그래서 블록체인망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을 만드는 이 블록체인망을 이렇게 관계된 당사자들을 단톡방 안에 다 모이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면 혼나요. 근데 두 가지 특징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블록체인이 가져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블록체인을 범용화시키는 과정인데 두 가지 특징은 한 가지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단톡방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당사자들이 계속 그게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옮겨지거나 그 변화되는 것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중개자가 필요 없어진다. 계속 누가 메신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공유되니까. 그 두 가지 특징,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하다, 중개자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중요한 화폐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저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리플 빅뱅의 저작계 또 칭찬도 들었습니다. 아유. 저희가 토론하는 컨셉의 채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터뷰를 듣고 싶으시면 다른 채널 가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희는 이렇게 네, 토론을 너무 좋습니다. 지향하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 정도가 되면 블록체인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블록체인이 그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여정에서 이런 가상화폐가 필요한 것이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작가님 많이 배워왔는데 네. 말씀하신 틀 중에 기존의 금융망을 이 리플이 소위 혁신을 이루거나 혹은 대체하거나 뭐 할 수 있다. 기존 금융망을 정말 혁신을 가져올 수 있거나 첫 번째 혹은 아예 기존 금융망을 대체할 수 있는 주체로 부상할 수도 있다 하는 종류의 주장을 해오셨는데 네. 혹시 그 주장이 변화했거나 아니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일단 대답이 앞서서 참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는 너무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행입니다. 네, 이제 좀 답변을 드려보면 네. 저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네, 없고 좋습니다. 리플의 그 솔루션 자체가 점점 더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 진입을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뒷받침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뭐 1970년대, 80년대 때 뭐 미국의 개발자들이 두 명이거든요. 이름을 네. 제가 좀 적어왔는데 네. 빈트 서프와 로버트 칸이라는 그 두 명의 공학자들이 TCP/IP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터넷 프로토콜 여기 IP 주소가 어떻게 돼? 인터넷 연결할 때 필요한 그런 인터넷의 개념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WWW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이 영국의 과학자인 팀 버너스 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끼리 인터넷 혁명이라는 걸 주창을 했고 지금 현재의 정보화 시대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던 어떤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분이 이제 방금 언급드린 팀 버너스 리인데 그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자체에서 나온 새로운 거기서 인정받은 새로운 금융의 가치를 이동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 규격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TCP/IP로서 정보만 이동을 했다면 여기서 인정한 이 하나의 표준으로서 이제는 서로 다른 원장 이제 앞으로 다극 체제가 펼쳐질 텐데 뭐 이중 체인이든 단일 체인이든 다중 통화든 어떤 것들을 옮기고 이제 이송할 때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장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한 텐데 그것이 이제 ILP라고 하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실질적으로 스위프트에 지금 현재 점점 입혀지는 과정에 있고 모자르프라고 하는 그 재단과 함께 슬슬 이 금융 생태계에서 좀 불평등하게
은행 계좌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표준을 점점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누가 만들었느냐? 2015년도에 리플사의 초기 개발자들이 만들었어요. 뭐 에반 슈워츠라든지 데이비드 슈워츠 전에 있었던 뭐 스테판 토마스 CTO라든지 또 아드리안 호프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확산시키기도 했고 아무쪼록 이런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만들고 나서 범지구적으로 쓰이려면 누군가 민간업체에 소속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술은 만들고 그 기술을 그대로 인터레저 재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영리 재단으로 떼놓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금융권에서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조금씩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실내로 ISO 20022라는 표준 규격 안에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이제 감사 기관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표준을 연결하는 조금씩의 능력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뭐 지금 계속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활성화되고 네. 뭐 지속적으로 뭐 계속 온체인화된다, 뭐 RWA가 된다, 토큰화가 된다 이런 네. 미래가 그려지는데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프론트엔드 부분에선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이 필요하겠지만 그 뒤에서는 여러 가지 원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같은 연결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 BIS에서 명시하는 것은 하나의 브릿지 통화가 필요해서 모든 통화상을 연결해주고 중립적인 포지셔닝을 취하면서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 금융의 표준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브릿지 통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네. 그 XRP라는 코인 자체가 바로 그 부분을 타겟팅해서 설계가 된 하나의 브릿지 자산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독자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될지 뭐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딱 떠오르는 사례가 이거네요. 카지노에 가면 우리 기존 화폐를 가지고 10,000원짜리 화폐를 가지고 카지노에서 뭐 그 도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가면 칩으로 바꾸잖아요. 네. 칩으로 바꿔서 그 도박이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지금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화 되거나 아니면 뭐 RWA화 되거나 그러니까 뭐 소위 이런 변화 금융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XRP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 마치 칩으로 전환해야 되듯이 그런 브릿지 통화로서 칩의 기능을 한다. 카지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네, 방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른 하나의 한 CEO의 말이 좀 떠오르는데 네네.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카테고리가 정말 보수적으로 잘 알려진 금융 생태계에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 프랭클린 템플턴 미국에서 1조 달러 이상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의 CEO 제니 존슨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스위프트의 역사가 대략 50년 정도가 되는데 네. 향후 5년 동안 지금 50년 동안 있었던 그 변화를 더 뛰어넘는 변화가 대격변기가 블록체인이 입혀지면서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교수님의 말에 따랐을 때는 XRP와 스텔라루멘과 같은 이런 친구들 앞에 X자가 붙은 브릿지 커런시로 설계된 친구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패권을 이어가면서 정말 새로운 금융 시스템 효율적이고 투명성을 갖고 비용 효율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칩과 같은 설계된 코인이 바로 XRP다라고 저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확산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스위프트망을 배제시키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작가님이 보시는 견해는 스테이블 코인도 확산되지만 스위프트망도 소위 XRP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같이 부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뭐 지금 계속 시가총액이 불어나죠. 그러면서 네. 뭐 비자 마스터사 같은 그런 카드의 기득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막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고 네. 지금 뭐 시가총액 자체가 3,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잖아요. 그 달러의 통화상 자체가 전 세계 모든 통화를 다 아우르진 못합니다. 한 70에서 80% 정도 전세 통화가 한 16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통화 자체도 어쨌든 통화상이 달러뿐만 아니라 뭐 엔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원화도 있을 텐데 다양한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겠죠.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이나 트론이나 솔라나와 같은 그런 레이어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이 원장이 다름을 연결해주고 트론과 솔라나가 연결해주고 이런 식의 다중 통화뿐만 아니라 다중 체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커넥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네. 제가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인터레저 프로토콜로 지금 점점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무조건 XRP를 써야 되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네, 인터레저 프로토콜은 중립적인 모든 통화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기술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코인들이 바로 XRP와 같은 그런 비주권 자산 코인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거 너무 좋아요. 당연히 혁신이고 국경 간 결제 활용될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도 스위프트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결제, 블록체인 결제를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통합을 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법정 통화든 CBDC든 그런 다양한 통화와 다양한 체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에서 이런 다중 체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에서 가장 활용될 수 있는 정말 핏한 그런 코인이 바로 디지털 에셋이 바로 XRP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원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지정학적 결에서 반문스럽게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리플 XRP가 이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뭐 혁신을 일으키는 그 주체로서 뭐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결에서 중국은 이제 CIPS를 도입했고 어쩌면 서방 중심의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배제한 채 위안화 중심의 국제 결제망을 또 독보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 CIPS를 통해 거래하는 국가들이나 기업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스위프트망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스위프트망을 혁신을 가져오는 이런 XRP의 기능도 있겠지만 이게 적어도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이 가치를 결정지을 때 중국의 이제 CIPS가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네. 같습니다, 교수님. 예.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이라는 국가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또 미 단기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처도 확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CBDC를 반대하는 안티 CBDC 법안을 하원에서 벌써 통과를 시켰고 네.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가 하면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은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찍겠다. 또 네. 그러면서 탈달러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이자를 붙여주는 이런 또 스텝도 밟아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CIPS, 이 크로스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리플렛과 따로 놀지가 않다라는 거를 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리플사의 ODL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ODL, On Demand Liquidity의 약자인데 네. 실질적으로 리플렛을 활용해서 뭐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뭐 체인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이 국경 간 송금에 프리펀딩 개념이 필요 없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가 필요 없는 그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ODL이라고 하는 하나의 솔루션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리플의 공식 도큐멘테이션에 들어가서 ODL 아웃바운드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떤 은행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게 되면 거기에 뱅크 오브 차이나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SIB라고 하잖아요. 네. 네, BIS 산하에 있는 그런 되게 영향력 있는 그런
은행들의 라인업들이 모조리 다 리플렛 거버넌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1차적으로 뭔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리플사가 만들어가는 그 XRP를 활용한 ODL,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됐는데 이 솔루션 자체가 범지구를 아우를 수 있는 심지어 중국의 CIPS까지 통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점점 더 자리를 확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로 이 CIPS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지금 하려고 하는 1대1로에도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하나의 결제망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이 ISO 20022라고 해서 스위프트가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쓰려고 하는 마이그레이션 단계에 있는 그 금융 표준이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 또 리플렛 자체가 등록 관리 그룹으로 IS 2002의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하나의 레이어로서 겹치면서 저는 결국에는 이 리플 페이먼트가 그 리플 CEO가 말한 것처럼 2030년 정도에는 이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 자체에서 한 14%, 15% 정도 점진적으로 XRP를 활용한 그런 중개 은행과 어떤 프리펀딩이 필요 없는 그 솔루션이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뭐 거론한 여러 가지 표현들에서 그러니까 스위프트망과 CIPS망의 격돌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격돌과 무관하게 둘 다 소위 XRP라는 이 솔루션을 의존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주신 거고요. 한 가지. 그런 결에서 이 지정학적으로 통합회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그렇게 XRP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닐 것이다라는 풀이를 하나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근거로서 BIS에서 매년 11월에 이제 GSIB를 이제 지정합니다.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스. 맞습니다. 이 은행들을 이제 한 세계 40대 은행을 이렇게 정하는데 이 40대 은행들이 다 XRP 체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일종의 표준 규격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쩌면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가격, 뭐 가격으로서만 접근하기보다 그냥 이 XRP 시스템 하에 이 금융 생태계가 이루어진다. 금융 생태계를 혁명시키고 XRP가 계속 지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읽어 나가시는데 참조하면 어떨까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JP 모건에서 XRP에 대한 본인들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했는데 네. XRP는 금융에 특화된 디지털 자산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리플의 도큐멘테이션 들어가가지고 어떤 은행들이 ODL을 쓰고 있지라고 했을 때 네. 역시나 JP 모건도 여기 바운드에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스위프트의 모든 은행들이 스위프트 코드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ODL에 대한 코드도 JP 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산탄데르, 일본의 뭐 SBI 그룹 이런 은행들이 모두 다 코드가 붙어져 있는 걸 보고서 이렇기 때문에 JP 모건에서 XRP가 금융에 특화된 코인이라고 했구나. 또한 독일의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방크에서도 최근에 우리는 리플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국경 간 송금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뤄봤을 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뭔가 XRP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가 이 프론트엔드가 아니라 뒷단의 백엔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브릿지 통화의 포지셔닝이 점점 더 굳혀가면서 전통 금융들도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좀 과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조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뭐 JP 모건이나 도이치뱅크나 이런 은행들이 소위 GSIB에 들어가는 은행들, 이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 영향력이 거의 독점적인 거예요. 거의 우리 은행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죠.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은행들이 소위 XRP가 금융을 이제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에 XRP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변화를 잘 읽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주제가 미국의 법안이에요. 네. 어쨌든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유동성도 있지만 법제도가 어떤 식으로 프렌들리하게 적용되는가, 입법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클래리티 액트가 지금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클래리티 액트의 전개 어떻게 관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정말 뭐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대주제라고 느껴지고요. 네. 시장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좀 정말 이래도 이렇게 빠져도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쪼록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드리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부분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 한 7-80% 정도 된다라고 보고 네.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까지도 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티은행에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을 열어놓고 있고 네. 또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정도에는 통과될 확률을 한 80에서 90% 정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까지 보기에는 아직까지 상원에서 농업위원회는 마크업 단계를 통과했지만 이 은행위원회의 마크업조차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고 또 통과된 하원과 또 이걸 맞춰봐서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트럼프 서명까지 있기 때문에 빨라야 중반부 정도 시점 6월, 7월 7월에 이제 독립기념일 미국이 있다 보니까 그때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 정도는 하지 않을까 또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도 가져갈 거라고 느껴져가지고 빠르면 중반부 올해 안에는 통과될 확률이 그래도 한 7-80%는 보고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도 그래도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 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이제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완전히 명확히 하고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자를 줄 건지 말 건지 이제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들 월가들이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워딩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무엇보다 디파이에 관련한 그런 규정도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스테이킹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 가스비는 어떻게 할 거냐, 에어드랍은 어떻게 할 거냐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핏 21번의 연장선인 클래리티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백악관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인 이 패트릭 휘트가 뭐라 그러냐면 이 수조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문턱 앞에 있는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스위치가 열리면서 문호가 개방될 것이다. 이런 식의 또 비유를 들거든요. 네. 그런 걸 미뤄봤을 때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큰 그림으로 봐줘야 될 것은 트럼프가 만든 하나의 부서가 있죠. 이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부서. 페이팔의 마피아인 그 데이비드 sak스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은행권이랑 암호화폐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 블록체인과 전통금융은 통합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JP모건이다, 모건스탠이다, 월가와 서클이다, 리플이다, 테더다 이런 암호화폐 업계 그들의 뿌리를 보면 사실상 별반 다르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실내로 서클의 시작점, 출발점만 미루어 보더라도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 조작 가능성,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좀 짓누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인 스트리트 사건이 또 터졌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지나서 결국에 법안이 통과되고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융합이 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 시대가 언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서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크립토 법안,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의 여러 기관들의 생각하고 있는 전망치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이 기관들의 전망치를 평균해 보면 대략 한 6-7월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지금 지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7월에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기관들이 판단하기를 평균적으로는 6-7월로 보고 있다라고 정의 내려도 크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쵸? 한 7월 정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요.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6-7월 정도라고 일단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먼저 해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먼저 가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만 본다면 6-7월에 되면 최적기 아닐까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의 입장에서만 본다. 맞습니다. 중간 선거를 거의 몇 개월 앞둔 시점이니까
6, 7월 정도에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아닐까 일단 먼저 보고요. 그러면 만약에 6, 7월이 아닐지라도 그 시점에 만약에 이 법안이 발효가 된다면 그러면 월가가 돈을 이 크립토 시장으로 집중 투하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즈덤 트리의 연례 보고서를 미뤄봤을 때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현물 ETF의 포문이 열렸고 조금씩 월가 기관에서 고객들에게 권고하는 너희 한 1% 정도 많으면 4% 정도는 비트코인 ETF 사봐. 이런 식으로 지금 문호를 개방시키고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한 13F 보고서를 미루어 보더라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래티지 주식을 뭐 연기금에서 샀다더라,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샀다더라, 뭐 명문대학교 하버드대학교뿐만 아니라 브라운대학교에서도 뭐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다라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죠. 또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늘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록펠러 가문의 자산운용사도 지금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굉장히 크게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사실상 뒤에서는 약간 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중소형 기관들이 그런 명확한 틀이 잡히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또 토론자로서 잠깐 의견을 드려본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크립토 시장에 돈이 집중되는 시점을 좀 가정해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맞물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틀이 크립토 시장에 유리하게 조성이 확실히 될 거야라고 기대가 된다면 당연히 마음 놓고 투자자들이 돈을 그쪽으로 옮기겠죠. 그러니까 이 제도적 기반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가지 조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본다면 두 가지 조건은 하나가 이제 지정학적 불확실성인 거예요. 중간 선거까지는 트럼프의 의지대로만 한다면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 고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면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구간 전쟁이 터지는데 누가 위험 자산을 선호하겠습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크립토 시장에서 돈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은 주식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위험 자산 기피 현상이 일어나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결에서 이게 같이 맞물릴 여지도 있다. 그리고 그게 트럼프의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그동안 내가 전쟁을 멈출 거야. 유세 기간 동안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을 못 끝내지 않았느냐. 내가 끝내겠다. 이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립토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로부터 지금 어쩌면 뭐 1, 2, 3월 동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빴던 거예요. 그렇죠. 유동성 금리 인하 없겠네. 인플레 국제 유가 지정학적 긴장감 법안도 무산될 것 같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 이게 다 시장을 무너뜨린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분기점이 될 지점이 제가 그냥 여러분께 듣기 좋으시라고 혹시나 크립토 시장에 계신 분들께 듣기 좋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트럼프의 중간 선거 전략상 이런 부분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저는 이 지경학적으로 이 자본시장을 해석할 때 분명히 이런 어떤 모멘텀이 마련되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이 크립토 법안들이 잘 발효되는가 하는 시그널들이 있는가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실히 완화되는 여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완화되면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든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유동성 공급 장치가 소위 빗장을 풀 만큼 미국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안정화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서 또 의견을 드렸는데 혹시 이 제가 드렸었던 이 결에서 추가하시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공감하시거나 뭐든지 좋으니까 추가 의견이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을 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가 원하는 건 중간 선거를 조금이라도 더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또 목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급등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이란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 자체를 길게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5월 중순 정도면은 또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이제 조만간 또 인준 절차를 밟게 될 텐데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케빈 워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 해지 수단이라고 언급한 또 이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트럼프가 워낙 또 친 크립토고 미국을 어떤 크립토의 캐피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도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어떤 과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법안의 통과 그 트리거 포인트가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마지노선을 한 중순 정도 6월 7월 정도에는 좀 통과를 시켜야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의도대로 확산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게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만 보시고 연 중반부터는 그럼 급등할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 크립토 시장의 분수령이 될 만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던 방향대로 움직인다면 분수령이 되겠지만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반부터 오를 거야라고 단정짓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토론자로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 의견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케빈 워시가 한 20년 전 발언했었던 걸 계속 꺼내 들어서 생각하시는데 20년 전 우리 문창훈 작가님 뭐 하셨습니까 혹시? 20년 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엄마한테 막 용돈 더 달라고 이렇게 했던 시절에 발언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발언하고 같겠습니까? 다를 확률이 다르죠. 높죠. 저도 네. 20년 전 애기였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PD님 토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네, 재밌으려고 말씀드린 건데 그 20년 전 발언했었던 걸 가지고 지금의 케빈 워시가 그럴 거야라고 추정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케빈 워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추정하시려면 케빈 워시를 뽑은 인물의 생각을 들여다보셔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대장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을 고스란히 이행할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면 소위 이 크립토 시장에 프렌들리하지 않게 접근하는 인물이라면 인터뷰할 때 이렇게 엄지척을 하지 않겠죠. 임프레시브하다고 하지 않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 소위 유동성, 그리고 이런 지경학적 불확실성, 세 번째는 법적 제도, 이 세 가지가 크립토 시장에 프렌들리하게 조건이 마련되는지 아닌지를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어떨까.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반감기 효과 다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 끝났다고 보잖아요. 끝났으니까 반감기라는 그 효과는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요건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견해를 좀 드려봅니다. 아마 작가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여기서 크립토 쪽에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너무 싶은 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가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건 너무나 공감하고요. 네. 여기서 플러스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크립토 시장의 전체 캐파가 한 2.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정말 작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정도 된 아마존보다 작은 시총인데 네. 뭐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연쇄 청산이 일어나고 있고 뭐 마켓 메이커들의 어떤 수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마켓 메이커 제인 스트리트뿐만 아니라 DW 애플 랩스라든지 점프 크립토라든지 GSR이라든지 몇 가지의 그 마켓 메이커들이 거래소에 뿌려져 있어서 이 스프레드를 얇게 가져가면서 이 슬리피지 효과를 감안하고서라도 가격을 올리거나 끌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세 가지 조건 플러스로 그 판을 만든 설계자들의 의도까지도 맞아 떨어져야지만 크립토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암호화폐 내가 물려가지고 버텨서 내가 지금 뭐 DCA를 추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저는 엄청 리스펙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호재가 호재로 먹히지 않는 시장입니다. 정말 뭐 누가 골드만삭스가 XRP 현물 ETF를 샀다라고 하는 그 좋은 호재가 떴음에도 XRP 가격은 흔들리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있다 보니까 그 호재가 나오는 부분에 플러스로 그들이 펌핑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의도와 시기까지도 맞아 떨어져야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좀 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우 어려운 시장을 걷고 계실 텐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투자자로서 말씀을 주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좋은 표현이고요. 뭐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된 거는 거예요. 그죠? 토론이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너무 것들을 좋은 것 같습니다.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코멘트를 주셨었는데 일단 블랙록이라든가 뭐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관건은 뭐냐면 리플 ETF 이게 승인될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승인된다 그러면 뭐 블랙록이랑 여러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대거 돈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투입할 것이다라고 지금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단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웰 행사가 작년 뉴욕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에 연사로 참여된 목록을 봤을 때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맥스테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그가 했던 얘기를 듣고서 저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XRP 현물 ETF는 사실상 우리는 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서도 네. 언론상에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말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이 많은 디지털 자산의 현물 ETF가 나오고 있고 뭐 실제로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아직 신청을 안 한 것이지 뭐 지금 뭐 21 쉐어즈나 위즈덤 트리나 뭐 카나리 캐피탈 등등 많은 현물 ETF, XRP 현물 ETF가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AUM 자체가 뭐 한 10억 달러 충분히 상회하고 있고 지금 잠겨 있는 XRP 수량이 한 8억 개 정도가 됩니다. 사실 뭐 1%도 안 되는 수량이긴 한데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움직여 준다면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할 확률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물 ETF 승인의 효과를 좀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꼭 금이 그러니까 뭐 리플도 이럴 거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 대상을 놓고 ETF 비중이 얼마나 될까 전체 시가총액에서 그걸 판단해 보는 것은 또 우리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겠죠. 네. 근데 금에서 지금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4에서 8%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정도 되니까 일단은 8%는 아니라 하더라도 4%라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ETF 시가총액 그러니까 리플 시가총액에서 ETF 비중이 이제 4%만큼 늘어나는 과정은 그만큼 ETF 시장으로 돈의 유입이 있을 거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의 유입이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현물 ETF 승인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ETF 승인이 됐던 그 시점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대거 자금이 쏠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ETF 승인 자체가 상당한 여러분들이 기대에 투자하는 거니까 ETF 승인 될 거야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투자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있고 나머지 코인을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더리움하고 XRP 정도는 알트코인에서 좀 빼놓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ETF 승인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
네. 혹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항상 저도 구독자님들에게 한 개, 정수 단위로 한 개 정도는 좀 노후 자금으로라도 좀 모아가자라는 네. 내러티브를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예. 이게 한번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총 수량이 2,100만 개잖아요. 네. 전 세계 인구 82억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0.0025개 정도 가져가는 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한 개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또 이게 실제로 안정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사실 비트가 알트코인 대비해서는 이 변동성이 크지 않잖아요. 당연히 비트코인은 저는 꾸준하게 좀 우리가 천천히 모아가야 될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교수님 말씀 주신 이제 알트코인 대장격이 이제 이더리움, XRP 쭉쭉 내려갈 텐데, 뭐 사실 이더리움과 XRP, 뭐 솔라나 요 정도, 뭐 에이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5가지 비축 가능성을 열어놓은 자산 클래스. 그래서 이미 또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경우는 뭐 현물 ETF가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할 때 고려해도 바람직한 자산 클래스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개의 기업만 빼면 이 세 개의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으로 한 34%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으로 치면 빅세븐이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개의 기업은 물론 빼자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코스피와는 또 따로 움직이는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냐면 MSCI 지수에서도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느냐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느냐가 이제 가이던스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묶여 있는 것 자체가 나머지 사실 99%가 제로화 될 수 있는 알트코인이라는 범주 안에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덩치가 큰 아이들이 묶여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치 평가를 덜 받는 게 아닌가, 저평가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결에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구분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 있는 시가총액을 더 구성하기 시작한다면 특히 ETF 승인이 바로 그런 거죠. 다른 알트코인과는 구분되는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또 한 번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존의 알트코인과는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뛰쳐나오는,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의 인식 속에 말이죠. 시장의 인식 속에 비트코인과 나머지를 구분하듯이 역시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을 또 구분짓는 또 제3의 지대로서 시장이 인식하는 ETF 승인된 코인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든가 네. 이렇게 시장이 분류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잠옷 입고 있던 코인이 턱시도로 갈아입는 우리 문창훈 작가님처럼 멋있는 그 정장과 이 네. 타이까지 메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턱시도로 갈아입는 모습이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 뭐 그 견해를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빨간색 넥타이를 찬 이유가 네, 코인 시장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롱을 바라보면서 네, 넥타이를 뭘 하면 좋을까, 교수님께서는 또 생방송이 있다고 말씀 주셨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차려입고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예를 갖추고 이렇게 좀 입장을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질문 주신 것처럼 뭐 ETF가 뭐 지금 아직까지는 막 모든 포문이 열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블룸버그의 분석가죠, 에릭 발추너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026년도에 100개가 넘는 현물 ETF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당연히 이제 SEC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폴 애킨스 신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클래리티 법안을 트럼프와 함께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비트코인을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런 친구들 알트코인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여러 가지 RWA 섹터가 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세 가지 포인트 중 법안의 통과가 매우 좀 중요해 보이고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미국 기반의 혹은 ETF가 이미 승인이 된 시가총액이 높은 기관의 채택을 받은 인덱스로 활용이 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여러 개 좀 쌓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의 교집합을 내가 그럼 조금씩 내가 DCA로 모아가 볼까라는 접근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토론이 전개됐거든요. 어쨌든 네. 부정하기보다는.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 크립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구조적으로 기세가 꺾인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실제 계시고요. 그리고 아니다, 이 정도 조정됐으면 적정한 모멘텀이 올 때는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견해는 그 후자에 가까우실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이 크립토가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는 걸까요?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호재는 이렇게 많은데 가격은 왜 안 오르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슬로건이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이제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약간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로 아이고. 시간을 들여 막대한 손실로 치환하고 있다. 아, 이렇게 또 말씀을 주세요. 아유. 근데 이제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정말 XRP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당연히 그런 가능성도 열 수가 있겠죠. 뭐 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렵고 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이 암호화폐 투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시점 자체를 정말로 진지하게 시장의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시장을 조작하고 일부러 가격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마켓메이커의 형태라든지 그들이 블록딜과 OTC 장외 거래로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뒤에서 모아가는 매집 현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격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인스트링 밸류라고 하죠. 내재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물을 끓일 때도 100도가 딱 끓는 점으로 도달해야지만 이제 보글보글 기포가 나오면서 끓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게 끓는지 안 끓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 뭐 지금이 60도인지 70도인지 80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 자체가 인공지능과 크립토 이 두 가지 심장이 중심적으로 내비쳐지는 4차 산업혁명이 될 거라고 바라보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을 그들이 절대 놓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 근거로서 또 그 스트래티지의 주식 그들이 비트코인 모아가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뿐만 아니라 XRP 현물 ETF도 원화 기준 2천억 원 정도 담았어요. 작년 4분기에. 그렇게 시장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XRP 선물 ETF 한 25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뤄봤을 때 그 큰 손들은 뭔가 놓지 않고 뒤에서는 매집하고 있다. 아까 MSCI 지수 말씀 주셨는데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주식이 MSCI에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을 엄청 흔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서 그 마이클 셀러가 이끌고 있는 MSCI 주식 대주주 목록을 보면 뭐 뱅가드도 있고 뭐 블랙록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건 스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10대 주주 안에. 근데 그 MSCI가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파생된 하나의 인덱스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이 지금 소나기에서 쥐락펴락하면서 가격을 짓누르고 있다. 개미털기를 다 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구조를 설계한 이후에 결국에는 법안 통과와 유동성의 어떤 확장을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려요. 제가 오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또 독자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들이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하는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계 자본을 필두로 한 월가, 월가. 그 연준의 주인장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지금은 시장을 조작하고 있고 개미털기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러 짓누르는 것이고 그러면서 암암리에 뒤에서 매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손들은 다 빠져나갔을지언정 큰 손의 매집 몇 가지의 소수의 큰 손들이 다 물량을 잡아먹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컸잖아요. 이란 네. 전쟁이다 뭐다 많았는데 예.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나름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과매도 상태 RSI 지표 미루어 보더라도 25, 30 정말 극단의 FTX 파산 사태, 테라 루나 사태 그 이상의 파산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쇄 파산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더 이상 빠질 그 판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가격이 좀 견조하게 버티고 조금씩 스물스물 또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도 보여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좀 덧붙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3월 초 내내 이 중동 전쟁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에 의외로 말씀하셨던 해당 크립토 시장은 크게 안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정학적인 변화나 이런 거시 환경 변화가 시장에 안 좋게 작용하니까 매도세가 강해야 될 텐데 누군가는 또 강하게 매입하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거든요.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매입하는 것이 그 작가님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월가가 일부러 시장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씩 그것을 매입하고 있는 주체가 또 본인들이기도 하고 개미털기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연 중반 어느 때는 이들 입장에서는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네요. 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결정하신 분도 나오실 수 있으니까 네, 정말 네. 아까 언급드렸던 이 투자 관점에서는 그들의 대세 상승일지 아니면 또 줬다가 뺏는 상승장일지 그거는 또 그들의 의도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들의 의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크립토 시장 관련해서 크립토 분야의 뭐 전문가분들, 뭐 책을 쓰신 분들, 여러분들의 견해를 이제 여쭙고 있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크립토 시장 안에 계신 투자자들이시기 때문에 주로 긍정적인 시점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독자분들이 반대의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초대해 달라. 근데 반대의 견해들을 갖고 계신 분은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별로 상대적으로 없으시겠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역할놀이 한다고 생각해 봐 주시고 네. 문창훈 작가님이 보셨을 때 지금까지는 이런 논리로 크립토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일 거야라고 의견을 설파해 주셨는데 이렇게 본다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시장을 계속 구조적으로 꺾어놓는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접근의 어떤 근본이 될 만한 어떤 이야기 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을지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경고의 말씀. 네. 이런 것들이 전개될 수도 있으면 있고 이런 것들이 전개될 경우는 뭐 추가적인 계속되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의 꼭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했고 네. 첫 번째 꼭지는 이제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죠. 작년, 네. 재작년서부터 뭐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식의 네. 전기 에너지가 지금 채굴로 오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 쪽에 조금 더 가고 있고 그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전기세 자체가 값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게 작년 연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 채굴자들이 계속 항복을 하는 듯한 그 카피출레이션 과정에 또 있기 때문에 그 항복 과정이 조금 더 지연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락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첫 번째 꼭지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 꼭지로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됨으로써 그 사모펀드, 그 헤지 펀드들이
그들이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현물과 선물의 차익 거래를 하는 그 수익률 자체가 15에서 20%까지 갔었다면 이제 월가의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5에서 10%로 굉장히 크게 급격하게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약간의 자금들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가격에 또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게 저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뭐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초반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워낙 아직 캐파가 작다 보니까 그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가격의 조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쉽게 돈 벌어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인데 네. 아 정말로 이 암호화폐 투자로 5배, 10배가 아니라 뭐 50배, 100배를 노리고 이제 탐욕에 심취해서 들어오시는 위락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쉽게 납두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더 우리가 보수적 접근하고 시기열을 길게 가져가면서 레버리지를 없애는 현물 기준의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치보다는 가격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비투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청산을 하고 파산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염두도 하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블랙스완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 뭐 저라고 해서 일개 투자자고 저도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그냥 그런 개인 투자자인데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마인드셋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앞에서 쭉 이야기를 나눴지만 비트코인이 그렇지 않고 그냥 대세 조정 올 수도 있다. 대세 조정 올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 그 3가지 정도의 이유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죠? 그러니까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있는데 이 하방 압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장기화된다면 대세 조정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작가님과의 토론을 통해서 뭐 결론을 그냥 수용하시기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견해를 장착하는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장착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했어요.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초반부터 이야기했던 게 블록체인이라든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든가 이건 실물 경제적 현상이에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AI가 이제 조금씩 업계에서는 도입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미나이 쓰는 거 말고요. 챗GPT 쓰는 거 말고요. 기업들이 AI를 도입해서 제조 현장, 서비스 현장에서 그 비즈니스 구조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이제 20-30%밖에 안 와 있어요. AI를 계속 채택해 가겠죠. 이게 실물 경제적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을 보고 AI에 투자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 뭐 스위프트망의 혁명, 뭐 이런 실물 경제적 현상을 지켜보면서 기대감에 소위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중동 전쟁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 클래리티 액트 발효 여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우리가 지금까지 1시간 넘게 논의했던 이런 변수들이 작용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게도 실물 경제는 이런 변수들이 영향을 덜 줘요. 중동 전쟁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있는 액션이 멈추지 않아요, 지금. 근데 자본 시장에서는 와, 끝났다 하면서 주식을 내던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를 놓고 봤을 때도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현상으로 자본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인 거지. 실물 경제적으로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다가 때려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 시장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가 실물 경제 산업적인 경과가 아니라 가격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인데 이 실물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걸 기반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본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도 보셨지만 이 실물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 크립토가 활용되는지 스마트 컨트랙에 활용되는지 이 부분을 좀 또 관찰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릴게요. 또 리플 빅뱅의 저자로서 그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26년 뭐 지금까지 해주셨던 이야기도 좋지만 해주셨던 이야기 혹은 안 해주신 이야기 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강조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주신다면요. 그리고 저도 한번 작가님께 질문을 받아보고 싶어요. 네. 혹시 저한테 거시경제적으로 갖고 계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한테도 질문을 한번 어우 너무 해주십시오. 좋죠.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암호화폐 투자를 저도 이제 약 5년 정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채굴장도 운영했던 경험이 한 2년 정도 있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공부해서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구나. 정말 쉽지 않고 지금 낙관론자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남아 있고 바이더 딥을 하고 계신다. 사실상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누가 지금 코인 투자해? 지금 뭐 국장 가야지. 지금은 실물 금 가야지. 지정학적 전쟁 터졌는데 뭐 코인 시장은 뭐 호재 나와도 안 오르잖아. 요렇게 법안 그거 통과 안 될 것 같은 딱 보니까 약간 요렇게 느껴지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코어를 잡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시대적인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실물 경제와 이 자본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세퍼레이트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에서 AI를 탑재시키고 있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뭐 카드 안에 크립토를 넣어서 그런 결제가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막 계속 발의가 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 크립토 생태계가 점점 더 영역이 커지고 확장이 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더더욱 유틸리티라고 하는 그 실사용화가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거시적으로 길게 보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단순히 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니까 XRP는 쓸모가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봐서 다양한 통화 다양한 체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표준이 무엇이고 그 표준이 들어올 때 BIS를 기반한 논문을 좀 살펴보면 브릿지 통화라고 하는 코어 자산이 필요하구나. 거기에 맞춰서 세팅된 코인이 XRP와 같은 그런 코인이구나. 사실상 XRP의 그 X자가 비주권 자산을 뜻하는 X자 티커거든요. 우리가 뭐 IMF의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죠. SDR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ISO 4217 코드로 보면 SDR이 아니라 XDR로 써 있어요. X가 비주권 자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실물 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티커를 쓸 때 XAU, 실물 은 같은 경우 XAG 앞에 X자를 붙습니다. 이 티커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BTC로 많이 알고 있지만 나스닥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덱스 목록에 BTC/하고 XBT라고 써 있어요. 앞에 X자가 붙어 있습니다. 탈중앙성이고 범지구적 자산이죠. 이런 것처럼 사실 XRP와 같은 그런 자산 클래스는 금융 특화된 브릿지 통화로 이제 점점 더 아마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이 길었는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내재 가치에 포커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드디어 제가 이제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질문 많이 하셔도 질문할 수 있는 됩니다. 기회가 감사합니다. 됐는데 저는 교수님 너무 존경하는 게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워낙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으시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싶고 저 경익남 애청자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IMF에서 예. 이제 올해 경제 성장치를 전망하는 보고서가 이제 막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IMF의 어떤 경제 성장치를 꽤 상향 조절해서 높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올해 자체가 좀 골디락스가 오면서 한 번에 자산 시장의 버블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또 버블 뒤에는 하나의 큰 폭락이 또 터질 텐데 네. 그 과정에서 사실 2026년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전략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을 거고 예, 예. 어쨌든 뭐 지금 지속적으로 뭐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뭐 최근에 좀 안 좋게 나왔지만 그런 경제 성장률 지표 자체가 나름의 골디락스를 자아내는 듯한 이런 예상치 부합치가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26년 자체가 조금 더 중장기로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뭐 코인 시장 플러스 뭐 주식 시장 좀 어떤 흐름을 탈지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앵커께서 질문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IMF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1년에 4번 발행하고요.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서 분기마다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이제 곧 4월이면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또 발간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계 경제 기조가 또 한국 경제, 미국 경제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뭐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 한 2.2% 수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괜찮다 이렇게 가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는 양상에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건 실물 경제고요. 자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유동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과거 2020년 통화량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도 통화량을 그때 폭발적으로 늘렸거든요. 근데 늘렸을 때 많이 늘려봐야 10%, 12%. 그러니까 월별 통화량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근데 미국은 정점 기준으로 26%. 그만큼 통화량을 늘릴 때 폭발적으로 늘리는 나라예요. 근데 통화량을 수축시킬 때 22년, 23년 금리 인상기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통화량은 늘렸거든요. 줄인 적이 없어요. 네.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 5에서 10 사이 정도 유지됩니다. 계속. 네.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요. 줄일 때 마이너스로 줄여버립니다. 22년, 23년. 그러니까 극단적인 완화, 극단적인 긴축을 도입하는 스타일이에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작정하고 있죠. 중간 선거에 유용한 툴로서 OBBBA법 통과시키면서 이미 부채 한도를 증액해놨고 그러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매입처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근데 중국이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매입해 줄까? 그런 노력을 단행할 거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트럼프의 의지대로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금리 인하와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의 미국 물가 상황과 지금의 미국 고용 상황을 놓고 보면 케빈 워시가 됐든 혹은 케빈 워시의 할아버지가 됐든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조건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 결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12명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또 3월에 국제 유가가 급등해서 그게 반영될 CPI 물가 상승률 이제 4월에 발표될 3월 CPI 물가 상승률 또 5월에 발표될 4월 물가 상승률 그 국제 유가가 반영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 물가일 텐데 4월 물가는 5월에 발표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 놓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고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싶은데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라는 카드는 쓸 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단기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크립토 시장에 대한 커멘트를 드리려고 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의 통화 정책 수단으로서는 사실 통화량을 늘릴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지금의 미국 거시 경제적으로 경제도 견조하고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안 잡 3% 수준에서 웃돌 가능성은 있지만 밑돌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물가 상승률을 잡아야만 금리 인하든 뭐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정하고 의사결정할 수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미국 국채 매입처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신양적 완화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양적 완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 교환이 많아지면 발행 업체들이 미 국채를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무부도 단기 국채를 많이 매도하고 많이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국채를 많이 매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크립토 액트의 통과가 발효가 미국 행정부로서는 너무나 염원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에서는 또 6, 7월의 가능성을 무게를 둘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다른 수단이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수단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어렵습니다. 국채를 발행해도 중국이 안 사줍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변심했어요. 네. 그리고 미 국채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선호도나 호의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맞습니다. 그런 국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만이 유일한 미 국채 매입처이기 때문에 그것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효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의지인 거예요. 물론 이 얘기가 트럼프 의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지는 그러하니까 그게 의지대로 투영이 될 경우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거죠. 연 중반부터 하반기까지는. 그리고 트럼프의 중간 선거 전략상 앞에 1시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 불안도. 그러니까 나는 전쟁을 끝낸 인물이다. 나는 미국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 베네수엘라를 이란을 압도한 인물이다. 그리고 전쟁은 멈췄다.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 활용할 개연성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바이든을 지적했었던 유세 현장에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전쟁은 전쟁도로 멈추고 중국과 잠깐의 평화를 가져오고 중국이 미국채를 매입해주고 스테이블 코인이 적극적으로 발효돼서 기능을 해준다면 그런다면 유동성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공장을 그 공격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었죠.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 잡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거시경제적으로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우, 고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의지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대로 그 가설대로 이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지켜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시는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중에 그 오피셜 클럽이라고 별도가 있는데 이분들께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 이 정도 조정 왔으면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1월 초에 2월 초에 물어보실 때마다 더 조정 올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라고 한다면 조정이 상당 부분 있다가 적어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3-4달 정도는 상당한 상승 랠리를 보여줘야만 선거에 유리하죠. 그렇게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분명히 고민은 하고 있다. 물론 그 고민대로 의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제 얘기로 마무리하면 안 되고요. 오늘 초대 손님이니까 마무리 뭐 우리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신 소감 말씀도 좋고 네. 여러분께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도 좋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우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뭐 정말로 이 김광석 교수님이랑 이제 또 끝나고 식사도 하러 가잖아요. 저희 식사도 네. 하고 그런 정말 종종 연락하는 그런 사이인데 정말 이런 토론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인터뷰가 아니라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가 나오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또 더 독자분들 듣는 청중분들께서도 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고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익남 TV를 매우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뭐 저는 전혀 뭐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성장하는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좀 언급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짧게 잡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수님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분들께 제 의견 전달 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오늘 문창훈 작가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견해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조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토론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